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평소에 담백하게 식사하고 있는데도 배변이 원활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요거트를 몇 개 사서 먹으면서 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트를 먹는 방법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거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몸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한 번만 가보셔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서울의 이마트나 롯데마트 냉장 코너를 보면 그릭 요거트라고 적힌 제품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고 가격도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싸니까 더 좋겠지. 이렇게 꾸덕하고 아이스크림처럼 진하면 당연히 건강에도 좋겠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믿음은 상당 부분이 포장에 적힌 문구와 이미지가 만들어낸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거트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그 기본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트는 특정한 유산균을 생우유나 우유에 넣어 발효시키는 식품입니다. 이 유산균들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을 먹고 자라며 그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젖산의 양이 점점 증가하면서 환경은 점점 산성으로 변하게 되고, 이때 우유 속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쭉한 형태의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요거트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화학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릭 요거트는 무엇이 다를까요? 전통적인 방식의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가 발효된 이후에 한 단계 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여과 과정입니다. 장인들은 촘촘한 천이나 망에 요거트를 담아 그 안에 포함된 수분과 유청을 서서히 빼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실제로는 일반 요거트 3컵에서 4컵 정도를 사용해야 비로소 한 컵에 진짜 그릭 요거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거의 제거되고 나면 남는 것은 밀도 높은 단백질과 유성분뿐이기 때문에 특유의 진하고 묵직한 질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단백질 함량도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격 차이의 핵심 이유입니다. 원재료 사용량이 많고 제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비슷한 식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 그릭 스타일 요거트라는 제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우유 사용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꾸덕한 질감을 만들기 위해 일반 요거트에 다양한 점증제를 추가합니다. 대표적으로 팩틴이나 한천, 로커스트 빙엄 같은 성분이 사용되며 어떤 제품은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 생크림이나 다량의 당류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품을 먹을 때 진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묽은 요거트에 여러 가지 첨가물과 지방이 더해진 결과를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마트에 가셔서 요거트를 고르실 때 절대 앞면에 크게 적힌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용기를 뒤집어서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열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앞쪽에 적혀 있는 성분일수록 더 많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성분표를 보셨을 때 원유나 탈지분유, 유산균 같은 기본 재료 다음에 곧바로 팩틴이나 한천, 생크림, 과당이나 설탕 같은 단어가 상위에 등장한다면, 그리고 영양 성분표에서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와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 제품은 농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물에 의존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장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요거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불필요한 식품 첨가물과 당분 열량을 함께 섭취하게 된다면 본래의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짜 그릭 요거트의 성분은 매우 단순합니다. 원유와 유산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성분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트를 냉장고에서 꺼내 뚜껑을 열었을 때 표면에 노르스름한 반투명 액체가 고여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 순간 이거 상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버리거나 그 물만 따로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체를 폐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버리신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오히려 영양이 가장 농축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식품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유청분리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트는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를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펀지 같은 구조는 내부의 수분을 꽉 붙잡고 있는데, 숟가락으로 떠내거나 운반 과정에서 흔들리게 되면 이 구조가 일부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특히 마트에서 집까지 이동하는 동안 흔들림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위로 떠오른 액체가 바로 유청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고가의 유청 단백질을 따로 구매해서 섭취하는 것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트 위에 떠있는 이 액체가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유청입니다. 그 안에는 수용성 단백질과 풍부한 칼슘,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쉬운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보호하며 신경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요거트에서 물이 분리된 모습을 보신다면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한 신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깨끗한 숟가락으로 아래의 요거트와 잘 섞어서 그대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거트가 정말로 상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표면에 분홍색이나 검은색 혹은 초록색 곰팡이 반점이 보이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알코올처럼 톡 쏘는 자극적인 냄새나 심하게 쉰 냄새가 난다면 그때는 이미 외부 잡균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반대로 색이 자연스럽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드러운 유산균 향이 난다면 위에 떠있는 노란 액체는 변질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만들어준 고농축 영양 성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요거트를 고르실 때 또 하나 혼란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포장지에 빽빽하게 적혀있는 영어 이름과 균주 표시입니다. 5가지, 8가지, 심지어 10가지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고 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균들이 실제로 우리 몸속 특히 기능이 떨어진 장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거트라고 부르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균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트랩토코쿠스 서모필루스, 또 하나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입니다. 이 두 균은 항상 함께 작용하는 짝으로 주된 역할은 우유를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성장하면서 요거트 특유의 산미와 깊은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본균들은 위산에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는 매우 강한 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균은 이 환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설령 일부가 장까지 도달한다고 해도 장점막에 오래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 균들은 우유를 요거트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역할은 훌륭하게 수행하지만 우리 장 속에서 오래 머무르며 건강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주력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들은 제조 과정의 주역일 뿐 장내 환경을 장기적으로 바꾸는 핵심 주인공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있어서 정말로 돈을 써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식감이 아니라 실제로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유익균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균은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유산균입니다. 이 균은 비교적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소장에 자리 잡습니다. 소장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의 환경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이 균은 소장에서 젖산과 유기산을 생성하여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동시에 음식 속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균이 있습니다. 바로 비피더스균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요거트를 고를 때 반드시 이 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성분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 모유를 먹던 시절에는 장내 비피더스균 비율이 9할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시기의 장은 매우 깨끗하고 안정적이어서 배변 상태도 건강하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며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서 장내 비피더스균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아기 대비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핵심균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유해균이 차지하게 되고 장내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만성 변비 악취가 심한 가스, 그리고 대장 환경의 악화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피더스균은 산소를 매우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사멸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일반 음식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이 균을 직접적으로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이 균이 장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깊습니다. 식이섬유를 발효하여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아세트산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장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해균은 산성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피더스균이 충분히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장내 균형이 회복됩니다. 결국 우리 몸은 이 균을 스스로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고 음식으로도 쉽게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비피더스균이 포함된 요거트나 기능성 제품을 통해 의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트를 고르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성분표입니다. 포장이 화려한지 광고 문구가 얼마나 자극적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비피더스균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균을 꾸준히 공급해줄 때 비로소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장내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트는 도대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공복에 먹으면 유산균이 모두 죽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먹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도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요거트 먹는 방법을 검색해 보시면 공복 섭취를 절대 피하라는 경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유산균이 강한 산에 의해 모두 파괴되어 버린다는 논리입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하고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거트를 먹는 습관을 포기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과 실제 연구 결과를 함께 보면 이 설명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분명 공복 상태에서 위산의 산도는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산의 산성도는 약 1점에서 2점 0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금속도 부식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세균이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트 자체의 특성입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한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와 2013년에 권위 있는 학술지 영양소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유제품은 매우 뛰어난 산성 완충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요거트를 섭취하면 그 안에 포함된 단백질과 지방이 위산과 빠르게 섞이면서 순간적으로 산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위 내부 환경이 잠시 덜 강한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유산균이 아무 보호 없이 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호막을 두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당수의 유산균이 살아남아 소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위안에 다른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짧고 배출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적인 식사처럼 2-3시간씩 머무르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십이지장과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유산균이 위산에 장시간 노출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복에 요거트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빠른 이동 덕분에 유산균이 더 효율적으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후에 먹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위 안에는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음식 자체가 이미 위산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때문에 산도는 공복보다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요거트 속 유산균 역시 큰 손상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는 습관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자기 전에 요거트를 먹으면 칼슘 보충과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쉽게 역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트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와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밤중에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기침이 나오고 심한 경우 수면까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에 요거트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섭취를 마치셔야 합니다. 위가 충분히 비워질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트를 언제 먹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절대적인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매일 위산의 농도를 계산하며 시간을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 하나, 잠자기 직전에 바로 눕는 상황만 피하시면 됩니다. 요거트를 섭취한 후 살아남은 유익균은 결국 장까지 도달해 우리 몸에 분명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불필요한 두려움은 버리고 더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거트의 원리와 섭취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실제 선택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 냉장 코너에 가면 수십 가지 브랜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하시거나 근감소 위험이 있는 어르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고기를 피하는 식습관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며 작은 실수에도 쉽게 넘어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거트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성분이 단순한 진짜 그릭 요거트가 가장 적합합니다. 유청을 제거하고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100g당 단백질이 약 8에서 10g 수준으로 일반 요거트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육류보다 소화가 쉬워 노화된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즉,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유당불내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칼슘 섭취를 위해 우유를 권유받지만 실제로는 소화가 되지 않아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아시아인에게 흔한 현상으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거트는 다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의 대부분이 이미 유산균에 의해 분해되어 젖산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왔을 때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외식이 잦고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현대인에게 매우 흔한 생활 패턴입니다.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을 식당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해결하신다면 장내 유익균 환경은 이미 불균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함께 포함된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귀리나 치아시드, 실제 과일 조각이 들어간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자연 식재료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향료와 당류로 만든 과일잼 형태의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귀리와 치아시드 같은 식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유익균을 공급하는 동시에 그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만약 이런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구매한 후 집에서 직접 사과 반개나 견과류를 추가해 드시는 것입니다. 효과는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트는 한 가지 브랜드만 계속 고집해서 드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마음에 드는 요거트를 찾으면 10년, 20년을
같은 제품만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장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마치 울창한 숲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숲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물과 생물이 공존해야 하듯이 장내 환경 역시 다양한 유익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각 요거트 브랜드는 사용하는 균주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특정 유산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다른 제품은 비피더스균을 강조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가지 제품만 계속 섭취하게 되면 장내균 구성이 점점 단조로워지고 오히려 외부 자극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방법은 일정 기간마다 제품을 바꾸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한 종류를 드셨다면 다음 달에는 다른 종류로 바꾸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식으로 다양한 균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장내 환경이 더욱 풍부하고 강인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장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요거트를 먹었는데 왜 오늘도 변비가 그대로인가요? 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체중이 바로 줄지 않았다고 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트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내는 약이 아닙니다. 장내 환경을 서서히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속 장 환경은 수십 년 동안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것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섭취량입니다. 간식처럼 한두 숟가락 먹는 것으로는 장내 환경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약 350에서 420ml 정도의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굳이 정확하게 계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기준으로 8할 정도 채운 양을 떠올리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야 충분한 양의 유익균이 장내에 도달하여 유해균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장 환경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주에서 4주 이상은 꾸준히 섭취해야 유익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며칠 먹다가 중단하면 이전 상태로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트를 아침 양치처럼 자연스러운 일상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익균에게 먹이를 함께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장 안에서 증식하려면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영양학에서는 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만약 요거트만 먹고 채소나 과일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에 도달한 유익균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트를 먹을 때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껍질째 반 개 정도 곁들이거나 브로콜리나 키위 같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에서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게 하고 그 결과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분표를 읽는 방법, 첨가물을 피하는 기준, 유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요거트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건강한 장을 시작합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주시는 응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장 건강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장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것 하나로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국립의과대학에서 300편이 넘는 논문을 검토한 뒤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와 예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막연하게 무서운 질환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국내에서도 사망 원인 4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해마다 약 10만 명 이상이 새롭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더 많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아침이라는 시간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쉽고 수면 중 탈수 상태가 겹치면서 뇌경색이 발생하기 쉬운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뇌경색이 나타날 때의 신호를 미리 알고 그 증상이 보이는 즉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나타나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뇌경색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나요? 사실 뇌경색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 아테롬 혈전성, 뇌경색, 그리고 심원성, 뇌색전증입니다. 지금부터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이 유형은 뇌의 큰 혈관에서 갈라져 나온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힘이 빠지거나 한쪽이 저리는 증상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완전히 흐려지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혈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손상 범위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때로는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아테롬 혈전성 뇌경색입니다. 이 유형은 뇌 안에 있는 비교적 굵은 동맥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혈관이 굵은 만큼 막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에 따라 증상도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원성 뇌색전증입니다. 이 경우는 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같은 다른 부위에서 생긴 혈전이 이동해 뇌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유형 역시 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아테롬 혈전성과 마찬가지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뇌경색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막상 내가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뇌경색은 발생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병 후 4시간 30분 이내라면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 혈류를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발병 후 24시간 이내라면 혈관 내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기구를 혈관 안으로 넣어 막힌 부분의 혈전을 직접 제거하거나 흡입하여 혈류를 다시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뇌경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의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검사와 준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치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경색의 초기 신호를 미리 알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아침에 나타나는 변화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첫 번째는 평소처럼 걷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이나 거실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발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걸음이 자꾸 꼬이거나 한쪽 발만 앞으로 잘 나오지 않거나 몸이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잠이 덜 깬 상태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러한 변화는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한쪽에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라면 뇌의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이러한 편측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부정맥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혈관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어 뇌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침 신호는 컵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떨린다면 단순한 피로나 저림이 아니라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 직후 일시적으로 손이 저리거나 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쪽 손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컵을 떨어뜨릴 것처럼 심하게 떨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뇌경색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뇌경색에서는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근육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이 떨리는 것뿐만 아니라 젓가락질이 평소처럼 되지 않거나 작은 물건을 짚는 동작이 어색해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상이 몇 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안심해도 되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뇌경색으로 진행되기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괜찮아졌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컵을 들었을 때 손이 떨리거나 특히 한쪽 손에서만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세 번째는 평소처럼 양치질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침마다 당연하게 반복해온 습관이 바로 양치질이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이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어색해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를 닦을 때 한쪽만 계속 닦게 되거나 칫솔을 움직이는 동작이 부자연스럽고 끊기는 느낌이 들거나 중간에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입안을 상처내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입안의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좌우 균형을 맞춰야 하는 매우 정교한 동작입니다. 따라서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조금이라도 원활하지 않으면 이 익숙한 행동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아침 시간에는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느끼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이상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네 번째는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외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단추를 채우는 동작은 손끝으로 작은 물체를 짚고 반복적으로 정밀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과정으로 신경과 근육이 정교하게 협력해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인해 혈류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 전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이러한 복잡한 동작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추뿐만 아니라 지퍼를 여닫기 힘들거나 작은 파우치를 제대로 열고 닫지 못하거나 이름표를 제대로 달지 못하는 등의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본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에게서 발견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도 일상적인 손동작의 변화는 초기 신경학적 이상 신호로 보고 조기 진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발견했다면 단 한순간도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다섯 번째는 얼굴이 좌우로 비대칭으로 변하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게 되시죠. 그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보이거나 눈뜨는 크기가 좌우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문제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을 의심해야 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뇌경색이 발생하면 얼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근육은 얼굴 신경이라는 뇌신경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인해 이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얼굴 근육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증상은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평소와 얼굴이 다르다고 말해준다면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평소에 거울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평소 얼굴을 기억해두고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위험한 아침 신호 여섯 번째는 말이 평소처럼 잘 나오지 않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가족과 나누는 짧은 인사, 오늘 몇 시에 돌아올지 묻는 간단한 대화, 이런 일상적인 말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를 언어장애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말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뇌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말이 잘 안 나온다고 느끼셨다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타카라는 소리를 또렷하게 발음해 보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입술과 혀목의 움직임이 모두 필요한 발음이기 때문에 신경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 특히 어려워집니다. 만약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발음되지 않는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도 우리 몸에 가장 큰 부담이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도 쉽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의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들을 의료 현장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 방법은 기상 직후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뇌경색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뇌경색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 특정한 시간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경색은 아침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이 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류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감신경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알람을 끄자마자 급하게 일어나 바로 활동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몸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혈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혈관에 강한 부담이 가해지며 특히 가느다란 뇌혈관은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깊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몸을 서서히 일으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세수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행동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땀과 호흡을 통해 약 한 잔에서 두 잔 정도의 수분을 자연스럽게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상 직후의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으며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단순히 잠만 잤을 뿐인데 그렇게 많은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중 체중의 약 5%가 아닌 0.5%에 해당하는 수분이 손실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이거나 평소 활동량이 적은 분일수록 이 탈수 상태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작은 혈전이 형성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아침에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 직후의 탈수를 해소하면 아침에 급격히 상승하는 혈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천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이 적합합니다. 또한 수분과 함께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전해질도 함께 손실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리차나 전해질 음료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분이 많은 음료나 커피, 홍차와 같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상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행동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의사와 의료진들이 매일 아침 물 한 컵을 가장 중요한 루틴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뇌경색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이는 확실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바로 외출하셨던 분이라면 내일부터는 꼭 물 한 잔을 먼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뇌혈관을 지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깊게 호흡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 행동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아침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불안정합니다. 혈압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혈류와 근육의 움직임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와 심장에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체내시계라고 불리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에 따라 아침이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연구와 서울대병원에서 참고하는 자료에서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아침은 자율신경이 전환되는 시기이자 몸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가해지는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급하게 일어나게 되면 뇌혈관에 부담이 가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동하면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불 속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천천히 하는 깊은 호흡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과 혈관을 서서히 깨워주면서 몸이 안전하게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하루 동안의 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불 속에서 두 팔을 천천히 위로 뻗으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것,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가볍게 안아주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몸을 천천히 깨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단 몇 분의 변화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깊은 호흡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약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약 7초 동안 길게 내쉬는 호흡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이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평균 약 10mm 수은주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실천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아침이라도 단 3분이면 충분한 건강 습관입니다. 내일부터라도 꼭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4번째 방법은 아침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병원에 가서 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의료계에서는 집에서 측정하는 아침 혈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고혈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뇌졸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습관 질환이 고혈압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침 혈압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혈압이 하루 중에서도 아침에 가장 크게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교감신경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모닝서지라고 부릅니다. 이 상승폭이 지나치게 크면 혈관에 큰 부담이 가해지고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아침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이나 밤에만 높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집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면 고혈압입니다. 이 상태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놓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실제 대규모 연구에서도 가면 고혈압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사건 위험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과 같은 자세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 후 1시간 이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식사나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지 않고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측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번만 측정하기보다 가능하다면 2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수치를 노트나 휴대전화 기록 앱에 꾸준히 남겨두면 자신의 혈압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기도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기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혈압이 정상인데 굳이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의 약 30%는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몸이 좀 피곤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과와 동맥경화의 진행으로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매일 아침 혈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 습관이 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이 진료실 혈압보다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도 반복적으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수치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침 혈압 측정은 단순히 건강해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매우 강력한 뇌경색 예방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몸을 풀어준 뒤 혈압을 측정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몇 분의 행동이 앞으로 10년 후에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혈압계를 한번 손에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5번째 방법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시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몇 번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습관이 뇌경색 위험을 서서히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일수록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결식이 비만,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규모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번 이하로만 아침을 먹는 사람은 뇌경색으로 인한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량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변동과 호르몬 균형의 불안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밤 동안 금식 상태를 유지한 뒤 아침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혈당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혈압 상승, 혈관 손상, 그리고 뇌경색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이든 먹기만 하면 될까요?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이 많은 빵이나 달콤한 음료만으로 식사를 대신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오히려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밥이나 오트밀과 같이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에 계란이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채소나 과일 해조류를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혈압과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장 건강과 뇌혈관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이라면 꼭 완벽한 식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나와 요거트 견과류처럼 간단한 조합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체내 시계가 리셋되면서 하루 동안의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이 리듬이 깨지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뇌경색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침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혈관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바쁘고 식욕이 없더라도 한두 입이라도 좋으니 무언가를 먹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6번째 방법은 치실을 활용한 구강 관리입니다. 치실이라고 하면 단순히 충치 예방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치실 사용이 단순한 구강 위생을 넘어서 뇌경색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증상을 유발하는 치주 질환이 매우 흔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80%가 다양한 형태로 치주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단순히 입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치주염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 질환, 그리고 뇌경색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1.3배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입안의 문제가 혈관과 뇌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유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잇몸 염증 부위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하면서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혈전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치실입니다.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플라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지만 치실을 사용하면 이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실을 사용할 경우 플라크 제거율이 약 30%에서 40%까지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바쁜데 치실까지 사용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실 사용은 단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쉽게 증식하기 때문에 기상 직후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역학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치실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잇몸 출혈과 염증이 적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치주 질환과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연관성까지 제기되면서 구강 관리가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의료 현장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침에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은 단순한 구강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닥의 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뇌혈관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물 한 잔과 함께 치실도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의 습관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7번째 방법은 두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유는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식품이지만 뇌경색 예방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유에는 대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으며 구조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뇌경색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두유가 뇌경색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두유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소 마시는 커피나 차에 두유를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평소 우유를 넣어 드셨다면 그 대신 두유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꾸준히 두유를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양을 마실 필요는 없으며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아침 한 잔의 음료를 두유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8번째 방법은 생선 중심의 식습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요즘 식생활을 돌아보면 육류 위주의 식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기는 맛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찾게 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생선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에는 APA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이 응고되어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생선에 포함된 이러한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뇌졸중 예방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는 뇌졸중뿐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과 심근경색, 심장 관련 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식단을 조금만 조정해도 뇌경색 예방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육류 중심의 식사에서 벗어나 고등어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돌아보면 아침에 나타나는 뇌경색의 신호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뇌경색은 발생 이후 치료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뇌경색이라는 위험한 질환을 충분히 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타나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와 예방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